여러분 혹시 오키나와의 도자기 츠보야 야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흙그릇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릇 하나에 한 왕국의 흥망성쇠가 전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다. 살아남은 흙의 역사다. 이 문장이야말로 츠보야야키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도자기에 새겨진 흙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흙으로 빚어낸 류큐의 역사를 따라가 보시죠. 아니, 어떻게 이 작은 도자기 하나가 한 왕국의 흥망성쇠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지에서는 야치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도자기를 통해서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츠보야 야키의 여정은요, 크게 4개의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무역으로 탄생한 대교역 시대, 그리고 침략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술 혁신을 가져온 사츠마 침공 시기, 그 다음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산업으로 키운 츠보야 통합 시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왕국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위기, 류큐 처분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4세기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류큐 왕국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허브였던 시절인데요. 바로 이 활발한 무역에서 최초의 도자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작이 자체 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만독이라고 불리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온 이 거친 도자기가 그 시작이었죠. 주로 아와모리 같은 술을 보관하는 아주 실용적인 용도였어요. 하지만 류큐는 단순히 물건을 사다 쓰는 소비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외부 기소를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마침내 아라야치라는 독자적인 도자기를 만들어내기에 이르죠. 유약을 거의 쓰지 않은 이 소박한 스타일이 야말로 류큐 도자기 역사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성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치적인 재앙이 류큐 도자기의 기술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1609년에 일어납니다. 일본의 사츠마 번이 류큐를 침공하면서 자유롭게 하던 해외 교역길이 꽉 막혀버린 거죠. 이건 외부 기술과 물품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립의 위기 속에서 당시 쇼니 왕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밖에서 들여올 수 없다면 우리 안에서 직접 만들자.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조선의 도공들을 초빙해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유약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기술 이전의 결과물로 탄생한 게 바로 조야치입니다. 유약을 입혀서 반짝반짝하고 훨씬 화려해졌죠. 이 새로운 스타일은 기존에 투박했던 아라야치를 넘어서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제 류큐 왕국은 새로운 기술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가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 기술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 주도의 산업 허브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한 거죠. 그리고 1682년 류큐 왕부는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왕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모든 도자기 가마를 츠보야라는 단 하나의 지역으로 강제로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이 정책이 츠보야 야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통합의 효과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공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기술 교류가 활발해졌고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분업 시스템도 만들어졌죠. 이건 곧 품질 향상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때부터 츠보야 야키라는 하나의 국가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츠보야 야키는 2개의 대표적인 얼굴을 갖게 되어 하나는 거칠고 소박하지만 아주 튼튼해서 물 항아리 같은 데 쓰이던 아라야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약을 입혀서 세련되고 화려해 식기류로 인기가 많았던 조야치. 이 두 스타일이 츠보야 야키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 된 거죠.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다치빈이라는 휴대용 술병이나 카라카라 같은 독특한 술 주전자처럼 류큐 사람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담은 창의적인 형태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현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국이 몰락하면서 추보야 야키는 또 한 번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생존과 부활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국가라는 그 든든했던 보호막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과연 이 도자기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1879년 류큐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국가의 지원이 딱 끊겼어요. 당장 생존을 위해 무리하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품질은 계속 떨어졌고요. 결정적으로 일본 본토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공장제 도자기에 시장을 완전히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라질 뻔했던 추보야 야끼를 구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네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추보야 야끼를 그냥 낡은 유물이 아니라 생활 속의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재평가했는데요.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이 꺼져가던 전통의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불씨는 다행히 오늘날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화 때문에 일부 가마들이 요미탄 같은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장인들은 여전히 치보야와 그 주변에서 수백 년 된 가마에 불을 지피면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추보야 야끼는 그냥 예쁜 그릇 그 이상인 거죠. 수많은 위기를 넘고 또 넘어서 기어코 살아남은 한 문화의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작은 도자기 하나의 교역의 역사, 축적된 기술, 국가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 강인한 생존 의지까지 전부 녹아있는 겁니다. 과거의 추보야 야키가 왕국을 위한 국가 주도 산업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추보야 야키는 잃어버린 역사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이 평범한 물건들 속에는 과연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